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역 밀착형 시사 토크쇼 노정열의 시시각각으로 안내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쉽고 친절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정부에서 규제 자유 특구로 전국의 시도 7개를 지정을 했는데요. 세종시는 자율주행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이 됐고요. 아쉽게도 대전과 충남은 탈락을 했습니다. 특례로 지정된 세종시에는 어떤 특례가 주어지는지 또 어떤 사업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보고 올 연말에 있을 2차 선정을 위해서 대전과 충남은 어떤 준비들을 해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가 이슈로 안내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이윤건 의원이 출연을 합니다. 금요일 있었던 일본의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품목이 많은 우리 충청권은 어떤 준비와 대응을 해야 할지 집중 토론해보고요. 얼마 전 국회 관련 소위를 통과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2차 과제 우리가 준비할 대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정부에서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무려 34개 지자체에서 신청을 했고 그 가운데 전국적으로 7개 시도가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세종시가 자율주행 규제 특구로 지정이 됐고요. 대전과 충남은 이번에는 탈락을 했고 재도전해야 할 입장에 처했습니다. 관련 말씀 나눠주실 세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 시장과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관련 전문 분야 말씀을 해주실 한국교통연구원의 문영준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시시각각에서 대전, 충남, 세종 우리 지역에 관한 이슈를 말씀드릴 때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분과 함께 자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전 참여 자치시민연대 김영진 공동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으로 여러분께 주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7개 시도가 선정된 가운데 우리 지역의 세종시가 자율주행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유특구가 무엇이고 어떤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현재의 법령 제도는 현재 기술에 기초해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기술, 혁신 기술을 이제 새로 도입하고자 하면은 기존의 법령 제도 이게 잘 맞지 않는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혁신 기술이 제대로 채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혁신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법령 제도가 장애인으로 작용할 때 여기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혁신 기술을 새롭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이 이제 정부 계획인데 이번에 저희가 다행히 자율차 실증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령과 기술 사이의 이 괴리를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 기간을 두어서 한번 시험도 해보고 그죠? 예, 예. 그에 관해서 좋은 기술은 더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사업인데 어떤 의미에서 자율주행 실증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을까요? 우리 세종시는 뭐 자동차 생산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산업이 발전된 것은 아닌데 저희는 그 대신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상용화돼서 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우리 세종시가 작년에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그중에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교통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마트시티가 지금 현재 계획이 되고 나중에 또 거기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다니게 하려면은 사전에 그게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실증을 해야 되는데 그 실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법규상 제약이 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고 또
자율주행차는 이제 우리가 이제 BRT라는 도로에서 또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건 또 지금 현재 법규상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예외를 인정해서 실증을 우선 실증 연구를 좀 먼저 해볼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공원이 중앙구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거기에도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거기도 이제 사전에 미리 상용화시키는 단계에서 집어넣기 전에 혹시 문제가 없는지 또 실증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되면은 사전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하는 것들을 미리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특히 IT 관련된 기업들이 실증 연구와 관련돼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도 발전되고 또 관련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원도, 부산, 대구, 경남 등 7개 시도가 각 주제별로 이제 특구로 지정이 됐을 텐데 시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또 대한민국에서 계획된 도시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 그 기능을 잘 해왔기 때문에 자율주행 특구로 가장 적합하지 않았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자율학습을 열심히 했던 김영희 대표. 이 소식 듣고 어떠셨나요? 뭐 일단은 세종시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가지고 사실 기존에 계획되었던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규제자유특구 그 전체적인 정책적인 성격하고도 좀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뭐 무난하게 선정이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대전과 충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아쉽게 좀 떨어지게 되었는데 사실 이제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파크 공모에서도 좀 떨어지고 최근에 지역이 전체적으로 혁신 성장과 관련된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하나의 공모 사업, 중앙부처의 사업 수준 이런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지금 도시 경쟁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새롭게 이제 도시에서 좀 메리트 있는 것들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을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전 충남 말씀까지 아울러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 전문가로서 특구 지정을 위해서 세종시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셨죠? 네. 평가 기준이나 과정도 잘 알고 계실 테고 어쨌든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세종시가 준비를 잘했고요. 시장님이 되게 열정을 주셨고 두 번째 이제 세종시가 자율주행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구조, 도시 구조가 돼 있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스마트시티뿐만 아니고 세종시 전반적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내에 약 22개의 마을이 형성되는데 그 마을마다 사실은 마을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중심으로 해서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종시가 32만 명이 넘어가면서 그 자동차가 15만 대가 넘어갑니다. 전국의 평균을 좀 상회할 정도로 보유대수가 좀 많고 또 자동차 이용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단거리,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연결하는 데다가 단거리 이용 수요가 많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율주행이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의 그 세종시의 자율주행이 그 특화도시로 하고 있는 것은 100km, 200km 달리는 자율주행이 아니고 도심 내에서 저속으로 자율주행을 아파트 단지와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 BRT 쪽에 연계하는 그런 저속의 그 제한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씀 듣고 거고요. 보니까 굉장히 꼭 필요하고 기대가 되는 게 큰 맥도 중요하지만 이 실피출처럼 꼭 필요한 곳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안전하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앵커께서 실피출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얘기하는 소위 지선과 그다음에 지선에 연결된 그 바로 지금 얘기는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연계가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그 자동차 이용 수가 늘어나는 것을 어떻게 억제할 거냐? 바로 이런 자율주행을 도입해서 그 실피출을 연결해 주겠다. 그렇게 되면 도심 내에서 1마일, 2마일 또는 뭐 1km, 2km에 걷기 굉장히 애매한 그런 거리를 자율주행차가 구석구석 해결해 줍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100일동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110동 앞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110동까지 돌아 들어가서 나오게. 그렇게 해서 어느 지역이든 일종의 역세권 형태로 일종의 구성이 되는 그런 도시를 저희들이 표방하고 그 규제자율 특구는 거기에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통합 패키지로 이번 규제자율 특구 사업은 어떤 개별적인 어떤 그 규제 문제가 아니고 그걸 하기 위한 전체적인 틀에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어떤 형태의 규제가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번에
주요하게 선정 기준에 맞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전은 바이오메디칼 분야, 또 충남이 스마트 실버케어, 요즘에 이제 외국어가 많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제시를 했었는데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특히 아쉬운 게 대전은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도 네. 무산이 됐고요. 그야말로 대덕연구단지라는 이 특성화된 기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배를 마신 건지 좀 아쉽기도 하고요. 원인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업적인 이유가 좀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이제 대전이 요청했던 게 바이오메디컬 분야인데 이 바이오 영역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생명윤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 규제와 법령이 다부처에 연결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규제자유특구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일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규제자유특구가 되게 되면은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임시로 이걸 허용하면서 실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메디컬 분야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일단 있고요. 지역적인 이유는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덕특구가 사실 있고 대전이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을 비롯해가지고 과학기술 도시로 계속해서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 그 내부적인 부분들을 보면은 대덕특구가 분명히 지역에 있지만 지역의 실질적인 과학기술 활용이라든지 혹은 시민들의 삶을 조금 더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결합하거나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중앙부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히 대덕특구가 대전에 있다라는 게 가점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되겠다라고 하는 그 후속 방안에 대한 게 좀 세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이어 좀 잘 보여지지 않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트업 파크도 떨어지게 되고 이번엔 규제 자유특구도 조금 아쉬운 결과를 갖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 시민사회 관계자라서 제가 뭐 공무원으로 들어가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미리미리 좀 주세요. 네, 저 나중에 비판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꼭 염두에 둬야 될 대목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일단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의 특구 지정이 됐는데 어떤 혜택을 보게 되고 특례가 있는지요? 우선 이제 특례 기간이 이제 4년 동안입니다. 앞으로 4년 상당히 동안 이제 긴데요. 실증을 위한 이제 연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예. 우선은 이제 BRT 도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한정 면허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돼서 거기서 이제 주행이 가능하게 되고 또 아까 이제 그 실피출 말씀을 하셨는데 간선 지성망 관련해서 이제 지선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를 인정해서 안전에 관한 이제 실증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 유도 차량도 배치하고 경찰과도 좀 협력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특례 또 이제 공원에는 이런 자동차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또 관련된 시설하는 데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는데 데이터가 자칫하면 이제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철저히 보호하되 그 데이터는 우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특례 모두 특례로 보면은 10가지 정도 특례를 인정받아서 이 앞으로 4년 동안 실증을 완벽하게 해서 4년 후에는 실제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다닐 수 있게끔 승객들이 타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증 연구를 좀 할 생각입니다. 실증 기간 4년이라 하니까 우리 국회의원분들도 4년 정도 임시로 서서 잘하면 다음에 하게 하고 못하면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상당히 긴 기간이고 시장님 미처 말씀 못 하신 특례나 뭐 혜택이 있을까요? 그 중에 이제 시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대부분 다 말씀하셨는데 빠진 부분이 하나가 이제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다니면서 개인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수집을 합니다. 차가요? 그렇죠. 앞에 라이다나 그 레이더도 달려 있어서 그다음 비전 센서가 달려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인식도 할 수 있고요. 안면 인식까지 가능하고 또 심지어는 그 차량의 이 번호판 전부 인식이 돼서 그 차가 그 차였다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의 고급 정보가 상당히 많은 양으로 수집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4km 운행을 하면 1테라바이트급의 정도의 그런
그 데이터가 수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데이터가 수입되고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그 특례를 통해서 이제 암호화 예. 처리도 하고 하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실증이 돼야 되고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그 4년이지만 초기 2년 동안이 굉장히 그 특례에 그 저희들이 긴박한 기간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초기 3개월은 저희가 그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제한된 시간에 막고 저희들이 차량들 운행 안 하는 시간에 먼저 저희들이 기술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 3년은 그 아까 말씀하신 3개월, 유도 차량, 그다음 3개월, 3년은 유도 차량 가지고 저희들이 또 해보고 또 그 다음 또 6개월은 실제 실증이 이루어지고 다른 차량과 섞이고 그 다음에 사람도 태워보고 해서 초기 24개월, 2년 동안이 굉장히 저희들이 특례에 관련된 그런 그 이 실증들을 예. 하면서 규제를 계속 발굴해야 할 거거든요. 전반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그거를 사실 마치고 나야 또 후반기 24개월에 네. 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실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부여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규제 완화라는 것이 이제 잘 되면 좋지만 혹시 안전이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개인 정보와 관련해서 잘못 풀리면 예.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까 봐 그 점에 대해서도 만발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년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막상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저 박영선 이제 중기부 장관께서도 여러 차례 저한테 부탁한 게 안전 문제. 정말 문제 없겠느냐. 안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증이 필요한 거다. 안전 문제 자신 있으면은 바로 상용화하지. 뭐 때문에 실증을 하느냐. 예. 그런데 역시 그 기간 중에도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교통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또 유도차도 배치를 하든지 해서 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또 초기에는 또 주행 속도도 안전에 문제가 없을 정도로 좀 저속으로 그냥 운행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또 공원 같은 데는 우선 좀 차단을 해서 일반 보행자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별도 구획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관련돼 있고 이 기업들도 뭐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과 이제 개인 정보를 보호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 데이터를 쓸 수 있을지 이것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완벽하게 해내서 우리 시민들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게끔 만든 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에 바로 상용화 가능하게끔 하겠다. 저는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세종시에서 제일 먼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우리 세종시 자체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테스트베드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종에는 이제 이 멋진 자율주행, 또 대전은 이제 조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트램이 잘 되면 아주 전국적으로도 세종에서 한번 자율주행 타보고 또 대전에 트램 한번 타보자 이렇게 국민들께서 관심을 기울이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민사회에서도 이 안전과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방금 뭐 시장님께서 중요한 말씀 많이 다 해주셔가지고 안전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사실 더 강조해도 더 할 말이 없고요. 다만 이제 몇 가지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규제를 완화하는 과정에서 안전 문제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규제를 완화하는 이유가 새로운 지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제 새로운 사업이 나오게 되면은 그 뭔가 예기치 않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들이 항상 뒤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택시 노조와 그 타다 혹은 카풀 뭐 이런 것들의 갈등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육성한다는 거는 그 지역의 어쨌든 산업 구조를 좀 변경하고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되게 될 때 지역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이런 사회적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실증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뤄둬도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민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산업 기반을 육성하는 그 정치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기대 효과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도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기업들도 좀 더 커야 될 것 같고. 우리 세종시는 이제 행정 수도로 만들어 가는데 산업까지 우리 세종시에 별도로 유치한다. 그런 데 대해서는 또 주변 도시에도 또 경계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전이라든지 청주라든지 천안이라든지 이런 인근 도시와 이제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산업들을 우리가 발전시킨다면은 뭐 그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되는 이제 새로운 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뭐 주변 지역에서도 크게 반대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목표로 삼기로는 앞으로 이제 한 4, 5년 기간 동안에 매출은 한 7천억, 그리고 고용 유발 3,500명, 그리고 기업 유치 한 400개. 물론 기업 유치는 주로 이제 뭐 IT 관련되는 AI나 빅데이터 관련되는 이런 새로운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게 될 텐데,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에 행정 기능 외에 이런 다른 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나오게 됨으로써 뭐 자족성을 갖춘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산업단지도 별도로 국가산업단지로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산업들이 좀 더 발전되면은 우리 세종시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좀 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이제 차츰 마련하고 이러는 것이 어찌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아직까지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지만 어느 곳에서 먼저 시작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저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참 꿈의 얘기처럼 들렸는데 이제 현실화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직도 걱정되는 게 해외 토픽에서 보면 가끔 그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기술적 수준으로 꼭 해결해야 될 점. 네. 아까 차량 문제가 잠깐 나왔으니까 우리 국내산으로 가능한 건지요? 예, 이제 그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고요. 지금은 국내산으로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실정입니다. 아직은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특히 그 자율주행 셔틀 같은 경우에 6인승에서 한 15인승 정도 그 지금 보면 마을버스 훨씬 작은 아주 소형 버스 형태의 그 셔틀 버스인데 아직 우리나라에 생산 기반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여러 그 몇 개 업체들이 지금 생산 기반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 실증이 들어가는데 초기에는 저희가 그 프랑스산 뭐 이런 것도 좀 들여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좀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장에서 건의드렸던 건 뭐냐면 그래서 저기 세종시에 특히 행정지 복합도시 내에 그 6개 지구에 약 22개의 마을 그럼 마을별로 앞으로 그 마을별로 보통 한 10개에서 15개의 그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한두 대씩 그러면 이제 대략 보면 200에서 250대 정도의 그 수요가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이번에 저희 규제자율특구가 선정된 것도 바로 그런 미래 수요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관련된 업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그게 생산이 되면서 국내에서 이제 앞으로 4년 뒤에는 저희가 자체 기반 생산을 할 텐데요. 생산이 되면서 그거를 직접 운영하고 데이터도 뽑아보고 서비스 산업까지 연결하고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패키지 형태의 신산업 형태에는 세종시에 생산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저희가 규제자율특구로 노리고 있는 목표라고 있는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산업의 4차 산업의 생태계는 세종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새로운 산업들이 유발되면서 고용효과, 말씀하신 고용효과 부가가치 창출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게 바로 저희가 미래의 모습을 바꾸면서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고 기존의 대중교통 체계를 건들지 않으면서 결절된 부분들에 구석구석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면서 시민들의 삶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될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관님 말씀 들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상생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교통체계와도 조화를 이뤄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전 충남 연말에 또 한 번 선정이 있다 그러는데 네.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저도 이제 과학기술인은 아니다 보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실제로 그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하고 실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이 더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선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 자원들 그리고 새롭게 발굴되는 이런 그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측면에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공모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규제들을 완화시켜가고 법령들도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행정기관들의 소통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선정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중기부로 진짜 파견을 좀
계획하고 있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관계 법령들과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확인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대전 지역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메디컬 분야 같은 경우는 더 심할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의 좀 노력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들을 때마다 조언 좀 미리 좀 해주세요. 우리 네, 김영진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죠. 우리 행정적인 것도 분명히 고려를 더 해야 됐어야 되는데 예. 물론 또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는 뭐 이제 비교적 명쾌했거든요. 규제 대상이 명쾌하고 또 이제 걱정하는 부분, 안전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저희가 이제 쉽게 답을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이제 대전이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는 산업 내용 자체가 더 훨씬 더 복잡하고 규제도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번에 7개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모두 다 이제 확대해서 하겠다는 얘기고 이제 준비되는 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전 충남 지역 주민들도 크게 걱정하시지 말고 약간 빠르고 늦다 그 정도 차이 뿐이니까 예. 너무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선택된 않으셔도 자의 좋겠습니다. 여유가 약간 우리 시장님의 미소에서 엿보이는데 저는 좀 쉬운 걸 아, 해서 예. 무슨 그렇게 말씀이십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세종시 가면 4년 동안 이제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시민들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대한민국 이제 각 부처 공무원들도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필요상 예. 더 응원하고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선도적인 이 자율주행차 도시로서 다짐과 각오로 총평해 주시죠. 우선 뭐 혁신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들, 예측하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미리 좀 관계 기관과 또 관계 산업계 전문가 또 연구 분야 전문가들과 미리 네트워킹을 잘 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갖고 또 지켜봐 주시는 것 또 많은 또 조언을 해 주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두 분도 시민사회의 말씀들 또 전문 분야의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정렬의 시시각각 정가 이슈로 모시겠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은 물론이겠고요. 두 분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은건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대전 중구시 출신 자유한국당 이인권입니다. 반갑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일본 가기에서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점점 더 경제 전쟁이 심화되는 형국인데요.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제로 지난 그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들어서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는 많이 좀 예. 바뀌어 왔습니다만 직접적인 원인은 그런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이고 또 역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경제 문제까지 비화시킨다는 그 결정을 한 일본의 그 결정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고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이 엄연한 나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들어서 대한민국 행정부에 항의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일본의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반일적인 정권을 바꿀 때까지 보복을 계속하겠다. 심지어는 이런 식의 표현까지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는 단순한 문제라고 좀 보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정치, 경제, 또 외교 안보의 총체적인 문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본이 그동안 그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성장을 한 것 같지만 내실을 놓고 보면 사실은 불안정한 성장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적자를 통해서 성장을 해왔던 사실 부채주도 성장을 아베노믹스가 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경제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일본을 추격하거나 또 때로는 추월한 것들이 많아지면서 일본의 경제적 위기의식, 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같이 좀 작용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가 아직 이제 공포 시행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예. 한일 당국자들과 또 제3국의 또 중재 노력을 통해서 예. 정말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같이 좀 노력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총론을 들어봤고요. 이은건 의원님의 총론은 어떻습니까? 자, 뭐 앞에서 조승래 의원님께서 얘기한 부분도 일정 부분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일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뭐 우리가 반일 운동을 한다든지 불매 운동을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될 거냐, 국민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거냐 이거를 우리 정부는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예. 이런 판단 위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여야 막론하고 초당적으로 대처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지 지금 일본을 탓하고 남을 탓해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일본에서 이미 결정돼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체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일본이 뭐 하나를 손해본다면 아마도 우리는 10배 정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우리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특히 정부는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내세우기보다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국민에 대해 이득일 수 있는 대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은건님 말씀 듣다 보니까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마지막 결론은 좋았고요. 중간쯤에 우리가 일본이 하나를 손해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10개를 손해볼 것이다. 물론 이제 비유법이시겠지만 예. 어떤 근거 내지 근데 상식적으로 일본도 기업이 있어서 예. 우리나라에 수출하고 싶은 기업도 지금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그렇죠. 또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기업들도 분명히 일본 기업도 타격을 받을 텐데 어떨까요? 바로 이제 경제 규모 면에서 예. 지금 우리가 미국의 수입이 약 전체 수입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 면으로 이렇게 따져볼 때 예. 아마도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 보복 전쟁을 펼치는 게 아닌가. 자기들이 자신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바탕에서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 특히 반도체라든지 화학물질 이런 부분에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처해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우리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아마 말씀을 그런 걸 드립니다. 염두에 두고 예. 수출 규제부터 시작을 했겠죠. 예. 근데 말씀 중에 불매 운동을 그래서 좀 자제하자 혹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의원님?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감정을 내세워서 똑같이 대처하면 결국 친기 게임이 되고 맙니다. 친기 게임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정을 내세우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국익에 도움이 어떤 것이 되는 것이냐 예. 이걸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 대응. 이제 결론은 맞는데 과연 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매 운동이 감정적인 것이냐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좀 그 부분에 논란이 대해서는 지금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불매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정 품목, 그러니까 1,100개에 달하는 소위 전략물자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실려 있는 품목입니다만, 물론 그 중에서 민감, 비민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일본은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감정적으로 강제징용 문제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그 이유도 계속 바꿔가면서 믿을 수 없다, 안보상의 이유다 등등 여러 가지로 오락가락하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갔는데 결국은 일본이 감정적으로 정부 차원의 불매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부 차원의 불매운동을 선동한 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자로서 본인이 선택한 주권자로서 행위입니다. 예. 완전히 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불매운동을 감정적이다 보는 것은 저는 좀 그건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이 인구 규모로는 우리나라보다 대한민국보다 한 2.2배 정도 많아요. 예. 그 정도 되고 전체 경제 규모로 한 2.5배에서 3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당 GNP는 한 8,000불 정도 차이가 나요. 과거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이 생각됐지만 일본이 한 4만 불이 약간 안 되고 대한민국이 한 3만 불이 3만 1,000불이 좀 넘어가기 때문에 한 8,000불 정도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이 마치 이제 그 사마귀가 그 수레 앞에서 까부는 거 당난거치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축적해왔던 그 경제력이나 기술적 성취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상당하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반도체는 그건 모든 산업의 쌀입니다. 근데 반도체 특히 이제 디램 분야에서 이 완제품을 만드는 대한민국 반도체 공정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면 글로벌 공급 망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의 완성품 그 업체 예를 들면 전자 전기 업체라든지 자동차 업체라든지 또 미국의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것이 바로 글로벌 공급 체인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다 단순하게 이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적 갈등, 경제적 분쟁 문제를 떠나서 글로벌 산업 구조에 사실 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조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는 지금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당하다 보니 우리로서는 일명 지소미아라고 불리는 한일 간에 지금 맺은 군사안보 협정 이것도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지금 그런 지소미아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일부에서는 국민들께서도 아마 수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일본이 하는 이런 일을 보면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일본과 우리만의 문제냐? 예. 지소미아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북한과 또 동북아의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부분들과 겹쳐 있는데 과연 일본과 정보교류 협정을 파기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득이 될까라는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지난달부터 이제 일본에서 수출 규제했고 이번에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당해왔기 때문에 엊그제 일본 외상과도 우리 강경화 장관이 회담을 했지만 결국 이제 무의로 돌아갔고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국민들 차원에서는 지금 불매운동과 또 일본에 대한 반응은 안 좋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적인 대책이 있을 것 같고 또 단기적인 대책도 있고요. 또 정부나 정치권, 그러니까 초당적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자립도나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라든지 아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부품 소재 산업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당연하고도 장기적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당면에서는 6개월 그것도 이제 6개월짜리 또 단기 과제도 있고 또 한 2년 3년 정도 걸리는 또 장기 과제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이제 일종의 기술 자립, 기술 독립을 하는 것들을 장기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게 된 그 조치를 통해서 당장에 이제 국내 산업에 수급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부품이나 소재 측면에서.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 부품과 소재를 대체해서 수입할 수 있는 대체 수입선을 좀 찾아야 된다는 것이 정부와 기업이 해야 될 노력인 것 같고요. 또 국민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에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걸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어 있는 국가가 27개국입니다. 예. 미국, 영국, 뭐 호주 주로 이제 OECD 들어가는 선진국들이고 아시아에서는 대한민국이 유일했습니다. 예. 그 화이트리스트라는 건 뭐냐면 이 군수나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략 물자에 대해서 당신들 국가는 신뢰할 수 있으니 우리가 특정 기간 동안 수출을 건건히 수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배제했다는 것은 안보상으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지소미아를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보호 협정을 통해서 안보상 믿을 수 없어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했는데 그 군사안보 정보에 대해서는 그걸 또 유지해서
그걸 하자고 하는 일본의 주장도 약간 좀 그것도 난센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방 장관이 이렇게 주장했죠.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당연히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예. 저는 검토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적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온 이유가 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또 국제적인 평론이 오히려 아베 총리가 접행 패싱되고 소외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물론 이제 강제징용 판결도 있었겠지만 감정적으로 먼저 선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는 평론도 있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불매운동이 과거에 잠깐 있었던 적은 있지만 이처럼 강도가 세고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예. 아마 지금 아베 일본 총리가 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노해서 아까 말씀대로 국익 이득이 되겠느냐라는 걸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불매운동 때문에 일본의 기업들이 상당히 매출이 빠져서 빠지죠. 자국 내 여론도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빠지지만 자국 내 여론도 안 좋고 빠지지만 우리도 그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일본에서. 아베가 감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감정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가 감내낼 수가 있느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만 있으면 해야죠. 우리가 더 그 이상 일본을 앞서서 이길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감정적으로 서로 치닫다가 치킨 게임 하다 보면 누가 먼저 자빠지겠느냐? 예.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헤아려서 판단을 해야 된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건 좋은데 지금 행정부 집행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집행부는 그 관계기관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준비를 좀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장단기 대책 그리고 각 분야별 부문별 대책들을 이미 다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는 이제 비단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과 함께 각 분야별로 그러니까 1,100개에 달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품목에 대해서 다 사실상 전수조사를 통해서 관련 기업들과 협의를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당장 내년도 본 예산에 예. 내년 1조 정도에 달하는 예산을 또 추가로 확보해서 기술 독립, 기술 자립에 훨씬 더 박차를 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건 자꾸 감정적 이런 대응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본의 그런 부당한 공세에 대해서 그걸 문제 제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동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좀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은 정말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행동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나 그런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일본에 맞서서 우리가 사실은 손해만 볼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충청권만 혁신도시에서 제외가 돼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던 차에 우리 충청권 여야 의원들 또 광역단체 장들 협력을 잘 해서 국토위 법안 소위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일단은 통과를 했습니다. 아직 본회의에 관문은 남아있지만 우리 지역 청년들의 공공기관 취업문이 넓어진 아주 희소식이고요. 일단 요 법안 소위 통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조 의원님? 그거는 먼저 우리 이은건 의원이 하시는 게 발의를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발의도 하셨고 또 법안소위 당사자니까.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앞에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법령에서 정한 의무처형 대상 지역의 범위는 사실 시도지사가 기본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시도로. 네. 시도로 광역으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국토부 장관과 또 시도지사가 협의를 해서 이걸 시행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시행령으로 연말까지로 우리 대전도 혁신도시법이 시행령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광역화가 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충청권 4개 도의 기관장들이 서로 만나서 지역인재청 광역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이미 3월달에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협약을 맺을 당시에 대전에는 공공기관이 사실은 혁신도시법에 정하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 세종, 충북은 각각 19군데, 10군데, 2군데 이렇게 대전에 한 군데가 없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혁신도시법에 넣도록 예. 법률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발의를 해서 지난 7월 17일 날 국토교통법안 소임 심사소위에서 혁신도시 일부 개정 법률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또 4개 시도시장님들 합의를 하고 밑그림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는 연말이냐 예. 아니면 또 내년이냐라는 부분인데 이런 이 혁신도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는 우리 상임위 국토위 전체회의와 또 법안소위,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를 하면 예. 아마 국토부에서 이걸 바로 아마 관행상으로는 뭐 할 지난번 것이다. 예. 박병석 의원께서는 90% 이상의 아마 통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이거는 뭐 거의 뭐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 수위에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 이은건 의원님 고생하셨고 박병석 의원님도 이제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조금 간단히 저도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2017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뭐냐면 이제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을 30%로 확대하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그 공약에 따라서 2017년에 혁신도시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통과가 되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야 그러면 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러면 그 차별을 우리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4개 광역단체장한테 제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서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 광역화를 하자. 충청권 전체를 다 털어서 광역화를 하는 걸 하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개 단체장이 합의를 해서 국토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문제입니다. 우선 그걸 하고 두 번째로는 대전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이미 본사가 대전에 위치한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꽤 있죠. 철도공사, 네. 수자원공사 등을 비롯해서 뭐 19개 이렇게 있는데 그 기관들도 혁신도시법상의 지방 공공기관으로 그럼 명시를 하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서한을 제가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에 따라서 논의가 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박병석 의원님이 먼저 발의하시고 우리 이은건 의원님 발의하시고 해서 그게 우선은 이제 혁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좀 본사가 있는 그것들은 이제 혁신도시법상의 공공기관을 하는 것은 됐고요. 그를 예. 통해서 이제 올해만 하더라도 그 한 3,000명 정도를 채용한다고 그래요. 예. 그 대상되는 그 기관들이 대전에. 그러니 30%를 하면 뭐 한 900명 정도의 우리 지역 인재가 그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은 대전 충남을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또 공공기관을 이제 추가로 이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있습니다. 예. 2차 공공기관을 대전과 충남 이전시킬 수 있도록 예. 서로 좀 힘을 좀 모으는 노력들도 추가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으신데 우리 지역에는 이미 와 있는 기관들이 많아서 기관 이전만이 능사는 아니다. 조금 더 실속이 있는 것을 한번 더 원해보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지금 오르신 말씀인데요. 지금 대전에 사실은 17개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에 있었습니다. 혁신도시법 생기기 전에 네. 이미 17개 기관이 내려와 있었고 혁신도시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철도공사라든지 시도공단,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려와 있어서 사실은 기관들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배제가 됐던 겁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배제가 되다 보니까 이런 기관들도 공공기관인데 예. 왜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의 인재를 의무 채용하도록 혁신도시법 명기를 해놨는데 여기는 그 혜택을 못 받느냐. 그래서 역차별론은 나왔던 거고 그래서 요번에 혁신도시법이 만들어진 이전에 내려온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법이 생겼어도 그게 적용되지 않고 내려온 기관들도 포함해서 이 법을 담은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기관이 2차 지방 이전 계획이 아마 최근 여당에서 이렇게 촉발을 해서 활발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논의들이.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서로 치열하게 이런 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아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요번에 꼭 우리 대전에 지금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정주 요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대전은. 혁신도시법이라는 게 사실은 공공기관들이 내려가기를 꺼려합니다. 정주 요건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정주 요건들을 그럼 정부에서 형성을
보조를 해주겠다 해서 도시법이 만들어진 건데 대전은 그런 정주 여건이 오히려 다른 도시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전에 특성화된 이런 맞는 성격의 기관들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내려오면과 동시에 혁신도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조성이 된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예, 애써주시고요. 지금 이제 그 사실은 대전시는 말하자면 원조 혁신도시입니다. 예.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덕 연구단지가 이제 1970년 초반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1990년대 초반에 또 제3청사가 이전을 합니다. 또 그 즈음에 이제 철도공사라든지 수자공사라든지 이런 데 본사가 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사실은 원조 혁신도시이고 그리고 나서 그 혁신도시의 힘을 가지고 대전시가 또 교통도 좋고 또 각종 기관들이 위치하면서 대전이 계속 팽창을 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팽창의 동력이 상실된 게 최근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 그 혁신의 동력도 이 성장의 동력을 어디서 또 만들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물론 내재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외부에서의 약간의 좀 수혈이 저는 필요하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공공기관 이전은 참여정부 시절에 만들었던 15년 전에 만들었던 혁신도시의 모델을 뛰어넘는 혁신도시 시즌 2. 예. 를 이제 대전시가 잘 설계를 해서 중앙정부를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은건 의원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대전 충남 국회의원들과 대전시 충청남도가 같이 주최한 혁신도시 토론회에서도 이제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오셔서 했던 말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우리가 새로운 혁신을 준비하는 대전 광역시를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희망적이고 저희가 착실히 이제 예. 잘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사안 가지고 저희 시시각각에서 몇 번을 다뤘었는데요. 오늘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우리 이은건 의원님, 조성래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핫 이슈와 현안을 속 시원하게 핵심을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